이것이 있어서 발가락에 무좀이 번진대요. 그게 원인이래요. 다른 뭐 물질이 옮기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게 발톱 그것이 원인이래요. 그래서 이걸 치료해. 하려는 약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비싸죠. 다른 약은 그럴 거 없어요. 물론 다를 때 나한테 나는데. 저겨갖고 한 2만 원 남겨줬을 거예요. 병원비까지. 보험 되니까 싸네요. 전에 아니, 비쌌어요. 피부, 이게 뭐, 아토피 같이 뭐, 가려운 거, 그거까지, 그 약 막, 저 약 막, 약이 막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르는 약. 근데 그 아토피 그거는 다 썼어. 다 썼는데, 이제 그 무좀 때문에 약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끝이다. 오늘까지 먹으면. 그래서 그런가, 좀, 저기 한번 머리를 띵하고, 감기도. 아니, 발톱은 약 안 먹으면 안 나요. 네, 안 나세요. 조금 있거든요. 조금 있어요. 그때는 어디로 넣고서 나왔는데. 아니, 그런데 나 먼저 약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이 뭐 나빠졌다 이런 거 보면 어떡하. 아니, 건강한 게 그런가.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다. 예, 그런 것은 없어, 지금. 그래서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지금. 뽑아서. 왜? 아니, 양도사님을 쳤는데 강된장에 와서 강된장 호박찌개 먹나? 호박잎. 이거는 뭐예요? 우리 비교가 많이 모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학생 손잡고 치고 그래요. 점점도 준선이는 이제 학교 간 게 무서운가 봐. 아니요, 지금 제가 계속 데리러 다녔는데 오늘은 내 친구가 집에 있어가지고 지금 데리러 오고 있어요. 도착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 이런 날도 있어. 할머니가 그냥 준성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러 와요. 너무 다음 주에 보니까. 그렇지. 다음 주는 다음 주에 걱정해야지. 다음 주는 방법이 없어. 맨날 방법이 틀려지네. 하는 방법이. 상상도 못했잖아. 예, 똑같지가 않아요. 계획을 안 해요, 그래서. 좋아진 대로 해야지. 자,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공감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 복음적인 상담과 일반 치유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과는 다른 부분은 다른 시각에서 공감을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도중이었죠. 자, 그러므로 죄를 공감할 수 없으며 직면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면이라는 것은 지금 직시하는 것이죠. 죄를 바로 알 수 있게끔, 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죄를 공감할 수 없으며, 죄를 공감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공감을 쓰며, 직면이라는 것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상담과 공감과 직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라고 이렇게 방금 말한 마크 코스 그로브라는 사람이 훌륭한 상담은 공감과 직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봤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감을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말씀 보면은 공감에 대한 부분과 그 어떤 그 자기 문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모습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감의 능력과 측정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은 선천적 성품인가 아니면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이 인간적인 교류, 공감을 잘한다는 그 부분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발먼은 공감을 기법이나 전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선천적 특성으로 생각했다. 자, 공감의 능력의 이런 부분은 타고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코렌도 공감은 유능한 상담자에게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이는 천부적 재질로 이해했다. 즉 타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이 이와 같은 어떤 공감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공감 능력이 천부적이라는 그 진술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천부적인 재질로 인식하거나 결정론적 견해를 갖게 되면 상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게 된다. 자, 타고나는 어떤 천부적인 재질,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상담의 능력을, 공감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를 아무나 그냥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나는 잘 이끌어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자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만이나 수면을 잘못하면 실수가 그러면 뒤따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선천적인 어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치부해서는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담 능력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구라도 교육 및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자, 어떤 부분이나 교육을 받고 배우고 자기 어떤 것은 부분에 있어서 그 실력을 연마하고 갈고 닦고 하는 그런 부분, 즉 노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향상돼야만이 그 진짜 좋은 상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적인 재질을 믿고 자칫 자만하면은 오히려 상담 능력이 떨어지지만은
그치? 설사 자기가 또 그 다음에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면은 더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자질을 갖출 수 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티모티 포스트는 기독교 상담자가 훌륭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상담자가 훌륭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감 기법을 학습, 훈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력을 강구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상담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담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되고 절대로 성경을 가장 먼저 최선의 바로 그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감 기법을 학습, 훈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력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 즉 인식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레이몬드 브룩은 공감 능력은 성령께서 상담자에게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어떤 부분이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를 우리가 능력을 또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상담자에게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봤다라고 비교적 우리의 공감과 맞는 어떤 부분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바른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며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로 우리가 갖춰야,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의 모습을, 공감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상담자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공감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성경적 근거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볼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미성숙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 공감을 인간 대 인간으로 아니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쉽게 말해 타고난 천부적 재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미성숙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 특성상 자아중심, 그리고 그런 성향과 또 관점 수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어린아이들은 공감을 하지 못하죠. 자기우선주의, 자기위주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자아중심, 이 관점 수용,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아중심이나 관점 수용이 성인들, 즉 어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어떤 부분의 상담자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와 동일한 주장입니다. 이와 동일한 주장인데,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느낌과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내담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정의를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그 공감에 대한 아니면 상담에 대한 그 부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게 사실이죠. 자,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오로지 자기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자아중심적, 자기 중립적인 어떤 아주 본성이 남아있고 아주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하죠.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공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는 어렵다. 자, 공감을 하기 위해서 자아중심 성향이 극복될 때 비로소 자신과 타인의 상이한 관점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뭐 상담을 하고 어떤 공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를 좀 끄집어내는 것은 실상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들을 위해서 공감 능력을 뭐 배제한다든가 아니면 주입시킨다든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성향, 또 관점 수용이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의 예를 우리가 지금 대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입장을 바꾸고 하는 것. 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공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는 어렵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중심을 내려놔야죠.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그러한 성향이 극복될 때 비로소 자신과 타인의 상이한 관점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해진다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콜린은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외상 입은 트라우마죠. 어떤 상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외상을 입은 모습을 보았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공감을 함께 느끼거나 두려움, 불안을 느끼거나 동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이 자중심의 포기라는 차원에서 성경적인 입장과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자기를 내려놔라. 자중심,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자꾸 내려놓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방면하게 다뤄진 부분입니다. 자기중심 포기죠. 그런 차원에서는 바로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런 입장과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도 어떤 성경적인 입장을 먼저 주장하고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해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자, 이제 성인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성인 아이의 특질을 가지고 있거나 미성숙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자, 성인이지만은, 어른이지만은,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인이지만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 사람 보면은, 아직도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가끔 보면 어른이지만 너무 어린아이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미성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성경적인 어떤 입장에서 거기에 좀 멀리 떨어지는 사람, 성경의 가르침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어떤 그 공감적 능력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씀할 수 있겠죠. 자, 레스 카스터와 프랭크 미너스는 바로 공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불안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자, 우리가 상담하고 어떤 공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이것도 어떤 저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많이 불안해하죠. 물론 그 아까 인격적 성장이 아직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겠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머니에게 조금 거리만 더 떨어졌으면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금방 돌아서 어머니 찾는 것처럼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자원이 불안이라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된다면은 그것도 공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의 요소가 되는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의에서든 불안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동감은 선천적이며 정제되지 않는 정서적 활동이라면 공감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감을 받아본 경험 등으로 인해서 획득되고 향상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동감과 공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 부분을 또 다시 드러내놨네요. 자, 동감 쉽게 느껴지고 그 사람하고 합이 쉽게 일치되는 것이죠. 그 감정이나 모든 문제에서 일치되는 것. 그 동감이죠. 감성적인 것은 이런 거 선천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정 많고 어떤 쉬이 어떤 그 상대방의 말에 동감을 하면서 그 사람과 어떤 감정이 일치되는 부분, 이거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은 같은 영화를 보고 어떤 스토리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한 대박 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찔끔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동감이고, 자, 그 선천적인 그게 정제되지 않은 정서적 활동이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막 눈물도 나오고 참으려고 해도 그런 활동이라면은 공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감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그 공감을 많이 받아본 경험 등으로 인해서 획득되고 향상될 수 있는 극복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을 하고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하는 도중에 너무나 슬픈 사정을 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구구절절한 적나라한 그 사연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같이 울고만 있으면은 그 부분은 안 되는 거 되겠죠. 그렇지만 정제된, 절제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또 공감적인 부분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진, 즉 경험으로도 이렇게 획득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되겠어요. 아마 초기에 상담자가 어떤 상담이 있을 때 아마 쉽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경력을 쌓고 또 많은 문제 해결을 하고 여러 내담자를 이렇게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은 바로 교육과 훈련 그런 부분과 일치시켜 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절제해 가면서 올바른 이렇게 절제된 우리가 바로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할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먼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공감을 받아본 경험도 인해서 획득되고 향상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아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감과 동감
모두 자중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접근하기 곤란하다. 알았죠? 좀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기 중심에서 자중심에서 내려놓은, 즉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성경적인 부분의 가르침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중심 성향의 포기 정도가 그 경우에 따라서 상담자의 상담 능력이 될 수 있다. 앞서 한 말씀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중심, 즉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성향이 얼마나 되나 하는 정도에 따라서 바로 상담자의 상담 능력이 또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월터 프리맨은 미국 심리치료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정신의학자들이 자살자 명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오히려 정신의학자, 사람들의 심리치료하거나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자 명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기이한 부분이 되긴 하겠죠. 자, 영국의 한 신문 기사에서도 정신의학자들이 가장 많은 수의 자살자를 나타낸 것으로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으로 정신의학자들이 정신건강이 나빠져서 자살을 택하는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상담과 치료를 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자살이 못다는 것은 뭔가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공감과 동감, 어떤 부분이 자기 절제, 아니면 그 능력의 정도 있었죠, 거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과하면은 좋지 않은 문제, 상담자를 찾아온 내담자는 분명히 아름답고 즐거웠고, 우리가 말하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약하거나 어떤 능력, 공감 능력, 아니면 자기 자체의 영적 능력이 약하다면은 분명히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라고 했죠. 그 안 좋은 것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소음기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연구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분명히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학 일각에서 공감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조직적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이거. 자, 공감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조직적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 상담에도 공감도 이렇게 어떤 조직적 기능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능으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로지 공감이나 어떤 동감을 해가지고 측정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고 그냥 어떤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만 가지고 어떤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담에서는 공감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화할 수 있는 조직적 기능으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으로서의 공감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말씀이 되겠죠. 이 공감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아니면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비율을 따져서 어떤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지혜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공감에 대해서는 단일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공감의 측정을 위해서는 하위 변인을 고려하며 통상 공감은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하위 변인을 고려해야. 자, 그 주에,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는 어떤 변화될 수 있는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통상 공감은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즉 정서적 측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정서적이라든가 아니면 감성적, 내면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인지적 측면은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어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부분과 외면적인 부분을 지금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하게 되는 내담자의 관점이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을 공감의 핵심으로 보고 타인의 지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 자, 상담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 생각,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정도로서 공감을 측정하는 검사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공감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측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검사지가 있어요. 검사. 테스트, 문항이.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지가 있겠죠. 그 설문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치를 측정해서 어떤 그런 공감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개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대략 1940년대 후반부터 공감 능력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 1950년대부터 이제 활발히 연구가 시작됐다. 그래서 공감을 이제 하나의 기법이나 어떤 상담의 중요한 방법으로 보고 그 능력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점차 세월이 시간 지나게 따라가 활발하게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을 타당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어떤 그런 정확한 범주와 도구가 아직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사람의 심리라든가 내면적인 부분, 눈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글로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답은 이거다라는 것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완벽한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상담자가 공감을 잘 하고 있는지 상담 기록 분석이나 상담 관찰과 또 감독 상담 없이는 절대로 분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상담자가 과연 이 사람을 공감을 잘 하느냐 하는 그 상담 기록 분석이 있겠죠. 그 사람의 경력 그리고 상담 관찰 어떤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의료기술 병원에도 보면 의사들이 치유하고 수술하는 거 보면 다 관찰하고 기록에 남기죠. 영상으로 남기고 어떤 그런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독이 없이는 감독 상담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공감 능력은 분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분석해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기독교 상담자의 자질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꼽을 때 기독교 상담자의 자질로 먼저 우리가 자질을 꼽을 때는 사랑이 가장 우선적이죠. 그 사랑을 꼽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하기에 있어서 공감의 능력 수치 측정 이거죠. 이걸 비교한다면 마치 기독교 상담자의 자질을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내면적인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측정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 특히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서 상담을 해야 하는 그런 수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은 상담 성공을 쉬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적은 사람은 상담자로서 어떤 자질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과 상담 결과 및 효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모성은 공감의 정의가 다양하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구성 요인으로서 공감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도구들 사이의 불일치가 공감의 중요성을 두고 태평해요. 자, 실험 연구 결과로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떤 이거다라는 수치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확실한 답을 이거다 하고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 공감에 대한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학자들로부터 신자들로부터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말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공통적인 특성이다. 잠시 말씀드린 대로, 자, 목회자들이 우리 보면은 설교를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만약 상담에 있어서도 보면은 상담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왔는데 설교를 하는 형태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많이 하면서 보는 것이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말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의 대부분은 설교조의 충고와 조언으로 일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자, 이러한 부분은 강대 땅에서 설교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상담에서도 설교조로, 그러니까 저 강조하고 어떤 그 뭐랄까 조언으로만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먼저 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좋은 상담자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된다. 자, 상담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설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분명히 타장이 다른 것을 우리가 직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장 요구되는 상황을